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역시TV의 준삼촌입니다. 오늘 중2 역사 조선 24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4명의 왕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왕들 시험에 업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는 태정태세 문단세의 성종까지 요 왕들 때까지는 업적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왕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이야기할 거냐면, 자, 첫 번째 태종 이방원부터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 태종 이방원의 태생부터 먼저 보면요.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조선을 세운 사람이 이성계죠, 그죠? 이성계의 몇 번째 아들일까? 이 태종 이방원은요, 이성계의 5번째 아들입니다. 5번째 아들. 이성계의 부인이 총 2번째 있었거든요. 첫 번째 부인이 6남 2녀의 자식이 있었고, 2번째 부인이 2남 1녀의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보통 왕이 되면 제일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성계의 첫 번째 아들인 이방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고려 배신 때렸다고 아빠 밉다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왕위를 못 이어받아요. 그래서 조선 2대 왕이 이방과 정종이 2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정종의 아들이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동생인 이방원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손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피를 묻히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일단 1, 2차 왕자의 난이라는 걸 일으키면서 자기 삼촌들, 그 다음에 또 자기 형제들, 그리고 또 누구까지 제거를 하냐면 태종 이성계 때 재상 정치를 이끌었던 정도전까지 제거를 합니다. 요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할 때 가장 많은 힘을 쓴 거는 첫째 부인인 신의왕 한씨 밑에서 난 아들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신덕왕후 강씨 같은 경우에는 이방원을 정치적으로 돼서 많이 도와준 건 맞지만, 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의 다음 왕을 누구를 정할까 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이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조선 건국 과정에서 많은 피를 봤던 그 첫 번째 부인 아들들이 아니라 두 번째 신덕왕후 강씨 아이들을 왕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방원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며 이제 정도전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태종 이성계 때의 정치를 보면은, 태조 때를 보면은 정치 구조가 어떤 구조가 되냐면, 왕과 재상인 정도전의 권력이 어느 정도 뭐를 맞추게 된다? 이게 서로 밸런스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태종 이방원은 이 꼴 못 봅니다. 왜? 열심히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예. 내가 5만 대만 더러운 일을 다 해가면서 이 나라가 건국되는 거를 도왔었기 때문에, 이방원은 나라 구조를 바로 어떻게 만드냐면 재상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모든 힘을 누구한테 집중시켜버린다? 왕한테 전부 모든 힘을 다 집중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힘을 찍어 누르면서 신하들이 왕에게 제대로 된 의견이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태종 이방원은 신하들을 누르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했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자기가 1, 2차 왕자의 날을 할 때 아버지한테 나라 군대 빌려서 안 했어요. 아버지가 형 죽이고 동생 죽이고 한다는데 군대 빌려주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군대인 사병을 전부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신하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 군대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태종 이방원이 실시했던 제도가 바로 사병철폐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실시하게 되냐면 육조 직계제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어렵게 내실 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조금 이제 복불복이긴 한데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이 육조 직계제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우리 앞에 고려 때도 그렇고 발해 때도 그렇고 삼성육부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그거니까 조선 정치제도는 안 배웠으니까 거기에 한번 빗대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보통
왕이 있으면 왕 밑에 왜 최고 의결기구 있잖아요. 최고 의결기구. 우리가 그거를 보통 몇 성이라고 불렀죠? 삼성이라고 불렀죠. 조선에도 삼성의 역할을 하는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 의정부 밑에 보통 보면 삼성 밑에 보면은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들이 있죠. 그죠? 그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우리가 보통 몇 부라고 부르죠? 그쵸? 육부라고 부르죠. 이 조선에는 육부에 해당하는 육조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왕이랑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여기다 실무를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육조 직계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왕은 의정부에 더 이상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권한을 안 줍니다. 안 주고 어디하고 어디만 직접적으로 의견을 다이렉트로 주고받냐면 왕과 밑에 실무를 관장하는 육부 사이만 직접적으로 왕에게 연결을 해서 정책을 이제 만들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의사 결정권이 누구한테 다 집중이 된다? 왕에게 다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은요, 나라가 어느 틈 하나 자기 손에서 벗어나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육조 직계제처럼 조정도 다 지고 흔들었고요. 국가 전체도 자기가 지고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호패법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 호패법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자, 이 호패법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와 똑같아?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호패법은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전국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 인구 조사에서 뭐 하려고, 어디에 몇 명이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지역에서 얼만큼 뭐가 생산되는지를 알 수 있고 농사 규모나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얘네들이 뭐를 하게 되더라? 그쵸?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호패법 실시했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굉장히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체크를 잘 해야 되고요. 자, 얘네들의 또 특징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든 몇 살 이상의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이 호패를 발행을 합니다. 호패 발행합니다. 이거 그 발행 대상도 한 번씩 그 구체적으로 문제 물어보면은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호패를 만드는 재질 있죠. 재료. 이 재료는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나요. 자, 그리고 시험에서 한 번씩 더 거론되는 게 태종 때 외교 관계를 물어보거든요. 외교 관계, 명과의 관계. 이 명나라하고의 관계는 왜 물어보냐면요, 그 고려 말에 아까 우리 24 처음에 할 때 이성계 때 내용 배울 때 왜 위화도 해군 막 이런 거 얘기 나왔잖아요. 명나라가 천령 이북 요구해가지고. 근데 이 건국과정만 보면은요, 실제로 명나라하고 전쟁 안 한 거잖아요. 조선하고 명나라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정도전이 명나라라면 질색팔색을 해서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초반에는 명나라와 우리 사이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태종 때 명나라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 회복이 돼요. 요 부분이 시험에서 한 번씩 거론이 될 때가 있어서 요거까지 얘기를 하고 태종은 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보통 왕이 계승이 되려면 왕이 첫 번째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성계는 지금 둘째, 다섯째 아들이 왕위가 됐어. 첫 번째 아들한테 왕위를 못 넘겨준 거야. 그래서 이 태종은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첫 번째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원의 왕비였던 원경하고 민씨 사이에 그 왕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양녕대군, 충녕대군,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이제 성녕대군 이렇게 왕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양녕대군한테 당연히 왕위를 물려주죠. 근데 이 양녕대군이 사고란 다 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랜 꿈을 버리고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민족의 성왕 중의 성왕인 바로 누구시다? 네, 세종대왕입니다. 시험에 한 번씩 이분의 대군 명칭인 충녕대군이 나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세요. 할아버지인 태조 이성계는 왕과 재상 사이의 균형을 맞췄어요. 근데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은 이 관계를 깼죠.
세종은 이 관계를 오히려 다시 맞춰버려서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권력 구조를 똑같이 만들어버리냐면 왕과 신하 사이의 권력 구조를 똑같이 맞춰버립니다. 이른바 아버지가 했던 걸 다시 또 어떻게 전부 다 백업해버려요. 전부 다 리셋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무슨 정치 제도를 실시하게 되자면 의정부 서사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의정부 서사제. 이른바 자기 아버지가 했던 제도하고 똑같은 제도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 관계를 그대로 보면은 아까 왕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삼성 역할을 하는 곳에 의정부라고 얘기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를 육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얘네가 정상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서로 심의를 하고 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게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한 거죠. 그리고 세종대왕이 나라의 근간을 바탕하는 그 지탱해주는 건 누구라고 항상 생각을 하셨던 분이냐면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조선시대 왕들 중에 애민사상이 가장 뛰어난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지극하신 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종대왕이다 그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불편하게 살지 않게끔 공문서, 나라에 대한 문서라든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셨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날씨를 알아야 달력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관측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관찰해서 달력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혼천의 같은 천문기구도 만드시고 비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치구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백성의 하늘은 밥이다라는 그런 조선시대 백성들한테 제일 중요한 가장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두고 우리가 민족의 성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세종대왕의 업적은 너무나도 어마무시한데 이 왕들 업적을 몰아놓은 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세종대왕 때의 대외정책입니다. 대외정책 부분에 있어서 아까 태종 때 명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종 때의 외교정책의 가장 큰 노선은 우리는 사대와 교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대는 수직적인 관계이고요. 위아래가 엄연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대는 절대 충성과 명에 대한 복종을 좀 가지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라에다가 다른 나라 물건을 갖다 바치는 조공이라든지 왕이 바뀔 때 그 왕이 마치 벼슬을 내릴 때 받는 그 교서처럼 명나라로부터 우리나라에 왕이 않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는 책봉의 관계가 명나라하고 연결되면서 조선시 태종 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4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태종 때는 명과의 관계가 회복이고요. 조선 때는 4대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교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수평적 관계인데 교과서에서는 이 교린이라는 외교 정책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회유책을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우리한테 까불면 두드려 패는 강경책을 사용하던지 두 개를 써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과 무엇을 주는 당근과 채찍을 때리는 그런 외교 정책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놓고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4대 교린 외교 정책을 쓰는 나라가 크게 두 군데거든요. 북쪽에 있는 애들하고 남쪽에 있는 애들인데 이 북쪽은 바로 어디냐면 여진이고요. 밑에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라는 나라예요. 외. 일본이죠. 자, 여진에 대한 우리 그 회유책부터 먼저 볼게요. 여진에 대한 회유책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로 귀순을 하잖아요. 국적을 옮겼어요. 이제 그 여진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도 주고요. 또 똘똘한 사람은 뽑아서
관직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북방민족이니까 노략질이 주생활이잖아요. 무역소를 설치해서 우리 백성들 괴롭히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두드려가서 팹니다. 완전 개패듯이 패요. 그래서 이 앞쪽에 사군이라고 해서 여진 쪽을 밀어내고 우리 땅을 만들고요. 뒤쪽에는 사군 육진, 뒤에 육진이라는 걸 개척하는데, 앞에 사군을 개척하셨던 장군 성함이 최윤덕, 그리고 뒤에 육진을 개척하셨던 장군 이름이 김종서입니다. 자, 이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모양 있잖아요. 현재 국경선까지 완성이 돼요.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 그 싸움 걸로 들어간 침략군주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두 명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개토대왕이랑 세종대왕. 이 두 분 말고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영토 확장하시고 하는 나라 분들 거의 없으세요. 자, 그래서 여진족에 대한 회유책은 귀순을 하면 토지 관직을 주고 무역소를 열어서 먹고 살게끔 해주고, 만약에 말을 안 들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여진족 몰아내고 얻은 땅이 사군 육진인데, 사군은 최윤덕 장군, 육진은 김종서 장군이고, 사군 육진을 개척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국경선이 완성이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강경책부터 먼저 볼게요. 일본이 좀 도적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 도적질을 하니까 아예 그냥 싸그리 일본에 대한 강경책으로 뭘 하시게 되냐면, 그때 당시 왜구들의 본거지였던, 우리는 지금 대마도라고 부르는 스시마 섬을 토벌해버립니다. 이때 이종무 장군님을 보내시죠. 그래서 아예 일본인들이 이때 세종대왕님한테 혼쭐이 나고 벌벌벌벌 떨어서 한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노략질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대신에 세종대왕은 얘네가 들어와 먹고 살 수 있는 길도 당연히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얘네는 무역소 열어줬던 것처럼 세 개의 항구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삼포개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 항구에서 무역을 해서 먹고 살게끔 해주시는데, 이때 열었던 항구가 푸는 뭐죠? 푸? 이럴 때 그 화이트가 안 보여요. 자, 부산포, 연포, 제포, 꼭 이렇게 세 군데를 열어주셨고요. 요 이외에도 한 번씩 이제 지나가는 보기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남쪽의 따뜻한 나라들하고도 우리가 교역을 좀 했어요. 지금의 오키나와를 이야기하는 류큐, 그 다음에 태국을 우리가 다른 말로 타이라고 부르죠. 타이에 있던 시암, 그리고 밑에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자바, 이런 지역은요, 그 교린 원칙에 의해서 주로 우리가 교역을 실시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대외정책 요 부분 시험 문제가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 앞에 첫 번째 파트에서는 태조 이성계를 봤고, 지금 우리가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봤더라. 그렇죠, 바로 태종과 세종에 대한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볼 왕은 바로 너무 유명한 관상에 나왔던 그 왕, 이성계 씨가 했던 내가 왕이 될 상이던가 했던 그 수양대군이 나중에 왕이 되죠. 바로 누구다? 세조가 되겠습니다. 이 세조는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이성계도 이방원도 첫 번째 아들을 결국 왕으로 못 앉혔잖아요. 유일하게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첫 번째 아들을 왕위로 앉히는데, 세종대왕의 첫 번째 아들이 문종이라는 왕이세요. 이 문종은 정말 조선시대 최고 천재왕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는 왕인데, 문제는 이분이 너무 똑똑하신 분인데 몸이 약하셔서 일찍 승하를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린 아들을 왕에 앉히는데 이분을 단종이라고 불러요. 이 문종의 동생이 바로 세조 수양대군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눈이 헷가닥해가지고 자기 친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게 바로 영화 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자 시절의 명칭이 바로 이 세조의 왕자 시절 명칭이 바로 이 수양대군이고요. 이 사람이 왕이 되었던 반란을 바로 계유정란이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 조선시대 때 역사적 사건 나오면 이름이 네 글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개로 두 글자씩 잘라가지고 앞에는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의미하고요. 뒤에 두 글자는 그 사건의 성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정권 싸움이기 때문에 정란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종대왕 아버지 거 엎었죠? 세조는 아버지 거, 세조는 세종대왕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거 유지할까요? 엎을까요? 얘 또 엎어요. 얘도 지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정권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누구의 권한들을 있는 대로 찍어 누르고 신하들의 권한을 찍어 누르고 누구의 권한을 극대화로 올린다. 왕의 권한을 극대화로 올려요. 여기 있는 시소 태조 거, 태종 거, 세종 거, 세조 거 중에 세조의 지금 시소는 누구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태종 거랑 비슷하죠? 태종이 신하들을 다 지고 흔들기 위해서 육조를 바로 자기 밑에 줬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육조 직계제라고 한다고 했다. 그죠? 그러면 세조도 신하들을 찍어 눌러야 되니까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정부 서사제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육조 직계제로 가겠습니까? 요대로 가야 태종처럼 가야 되니까. 그쵸? 육조 직계제로 가겠죠? 그래서 이 양반의 업적들을 보았더니 참 골치 아픈 업적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자기 말 안 들었던 신하들 6명 죽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 사육신이라고 부르는데 죽은 6명의 신하란 뜻이에요. 이 사육신을 제거하면서 이 세조 집권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이후 훈구 세력이라고 해서 이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나중에 필요해서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 신하들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신하들이 세종대왕이 특별한 연구기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기관이 바로 뭐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집현전이에요. 집현전. 그리고 이 집현전을 설치하면서 신하들과 엄청나게 많은 토론으로 많은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토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연이라고 불렀어요. 세종대왕은 집현전과 경연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집현전의 신하들과 모여서 어마무지한 많은 토론을 하면서 정책 연구를 했어요. 근데 세조 입장에서는 이거 놔두면 돼? 안 돼요. 심지어 사육신 거의 대부분들 집현전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현전을 유지할까요? 집현전을 폐지할까요? 네, 집현전 폐지시킵니다. 그러면 신하들하고 얘기해야 되는 경연 자리, 경연 당연히 폐지시키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 걸 리셋하고 아들이 아빠 걸 리셋하고 아들이 아빠 걸 리셋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방금 봤던 것처럼 몇 조 직계제 부활시키더라? 6조 직계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토지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 조선 건국할 때 땅 주고 나라 세웠잖아요. 그때 이제 과하게 전현직 모든 관료들한테 땅 준 거, 과하게 전현직 모든 관료, 그걸 과전법이었다, 그죠? 여기는 현직 관료들한테만 줍니다. 현직.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 직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도 조심해야 되는데 경국대전 이야기가 세조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할 때 경국대전 누가 만든 걸로 배웠죠? 그렇죠? 성종, 이 다음에 나올 왕은 성종이 만든 걸로 배웠죠. 그런데 왜 세조 때 경국대전 얘기가 나오냐면 경국대전을 편찬해서 펼친 게 아니라 세조 때 경국대전을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찬을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조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왕인 세조 다음에 이제 예종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그 왕이 굉장히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왕이 되는 게 성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왕들은 그 시절에 불렀던 명칭이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붙인 왕 명칭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성종은 누구처럼 되고 싶었다? 세종처럼 되고 싶어서 세종 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또 밸런스가 맞춰지더라? 네, 왕과 신하들 사이에 밸런스가 잡히겠다. 그죠? 그러면 신하들하고 왕 사이의 제도를 6조 직계제를 쓰겠어요? 의정부 서사제를 쓰겠어요? 당연히 의정부 서사제 부활이다. 그죠?
그리고 이 양반은 모토가 세종이기 때문에 세종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이미 없어진 집현전은 어쩔 수 없지만 집현전을 대신할 기구를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홍문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토론 정치는 뭐도 다시 시작할까요? 네, 경련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둘이 태종하고 세조가 정책이 비슷하고요. 세종하고 성종이 정책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성종 때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경국대전 편찬입니다. 편찬이라고 하는 거는 책을 완성해서 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할 건 뭐냐면 이 경국대전 최초로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다? 세조 때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세조 때. 요 과정에서 이제 지식인들이 필요하니까 사림이라고 얘기하는 지방에 숨어있던 똘똘한 이제 선비들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있는 책이거든요.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이 책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최초로 만들어진 성문법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문법전, 글로 쓰여져 있는 법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이 책도요, 조선의 그 건국 이념인 유교 성리학에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유교 이상 정치 실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보통 이 단어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 얘기가 나오면 왕들 업적 맞는 거 틀린 거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서술형으로 나오면 호패법 있죠. 호패법 실시 목적, 전국의 인구수를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려고 했다. 요거 제일 많이 나오고요. 왕들 업적 섞어놓고 맞는 거 틀린 거 고르시오라는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사군 최윤덕 장군, 육진 김종서 이거 있죠. 요거 기역 니은 뚫어놓고 명칭 맞추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세종 때 외교 정책 요 부분, 회유책, 강경책 써야 되는 여진이라든지 일본 애들 있죠? 안에 내용 섞어가지고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육지인 무역소고 이쪽은 삼보 개항 항구 열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위 역사 조선 24 두 번째 파트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범위 넓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따라가면은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런 패턴들이나 시대 배경을 보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을까를 생각하면 역사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다 살아온 기록들이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중위 역사 조선 24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